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딸아이 대학 보낸 지 얼마 안 돼요. 아들 녀석도 수험생이 되면서 아이들 픽업을 일상으로 삼아 지내고 있어요. 도로에 버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뭐 들을 만한 게 없나 하다가 처음 이 채널을 접하게 되었죠. 다시 요새 만나는 인맥들은 죄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라서 저희 같은 아줌마들을 속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이곳 사연을 듣다 보면 결혼해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어 같은 유부녀로서 공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저 또한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일을 겪어왔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에 기룡화복이 많다 보니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이라고 꼭 마지막까지 잘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날에 고생했다고 해서 꼭 말년까지 고생만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서름 겪으며 산 시간이 만만치 않았죠. 지금에 와서야 생활도 펴고 금전적인 근심거리를 많이 덜었다지만 그래도 힘들었을 적 아픈 기억은 제 안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어릴 적 상처라는 게 참 무시하기가 힘든 것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좀처럼 깔끔하게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없이 사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늘 부족하게 사는 것도 서럽지만 주변에서 제 군기를 알아채고 쉽게 무시한다는 점이겠죠. 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제 가난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약자는 참 무섭게들 알아보더라고요. 돈 없고 백 없으니 함부로 대해도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어릴 적에는 질 안 좋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영미라는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상 친구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네요. 걔네 집은 소위 좀 산다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곳이 지방의 한 소도시인데 이영민의 집은 그 지역에서 책방을 크게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말이 책방이지 인근 학교의 참고서나 문제집, 교재 등 대형 납품이 가능한 규모의 서점은 당시 그 지역에서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처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영미의 부모님들도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었고 학교 위원이니 시의원이니 5만 가지 직함으로 여기저기 참 잘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뭐 그런 집 따님이랑은 생전 어울리고 다닐 일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요. 사실 집안 배경 때문에 하도 유명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걔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서로 같은 반이 되거나 하는 접점도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걘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워낙 조용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원래 성격 자체는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은데 집안 환경도 그렇고 못된 애들한테 치이는 일도 몇 번 겪다 보니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지내는 것이 저 같은 애들한테는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울리던 아이들도 환경이나 성향이 저와 거의 비슷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 인맥이 그렇다 보니 자식들도 비슷한 집안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교성이라도 있었으면 좀 다른 환경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저도 그때는 사춘기여서 그런지 좀 있는 집 친구들한테는 괜한 자격지심에 더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굳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눈에 보기에도 하고 다니거나 쓰는 거나 차이가 확연한데 그런 건 애들도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괜히 주눅들 일 하나 더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얽힐 일이 없던 이영미와 저 사이에 접점이 생긴 것은 여고에 진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새로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에 같은 반이 되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영향력이 꽤 세서 입김을 행사하던 제 부모를 믿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영미는 꽤나 설치고 돌아다니는 타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제 나이 때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교에서 유일하게 공부 못하는데 반장 자리를 빼놓지 않고 꿰차는 애가 바로 이영미였습니다.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이영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한마디로 여왕벌 타입이었습니다.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어디든 노는 자리에는 빠져서는 안 되고 감투가 될 만한 일이면 꼭 제 손에 쥐어야 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그저 조용히 무사하게 졸업하는 것만이 목표였는데 문제는 반장 선거 때부터였습니다. 새 학기가 되었으니 반장을 뽑아야 하는데 추천할 사람이 있나? 당연히 이영미 패거리로부터 이영미 이름이 나오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영미 패거리의 다른 친구 입에서 뜻밖에도 제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애초에 그런 자리 원치도 않았고 이영미가 있으니 제가 반장이 되는 일은 없겠으나 반장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부반장이었어요. 아무리 부반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보다는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교내 행사가 있을 때 은근히 부모님이 돈 쓰실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 칠하는 것도 힘든 저희 집 입장에서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자리였어요. 당황한 제가 곧장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고작 후보가 이영미와 저 둘뿐이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장 자리에 입후보하게 되었고 결과는 뻔했죠. 반가워 진영아. 앞으로 1년간 반장과 부반장으로서 잘해보자. 의기양양한 기세로 제게 악수를 청하는 이영미를 바라보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동안 일면식도 없었던 나를 원하지도 않은 감투까지 씌워가며 부반장으로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었으나 이내 이 소식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일도 어영부영 넘기고 말았죠.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반장을 시켜주려고 그랬나 보다. 아버지가 필요한 일 있으면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부반장이면 학교 행사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 형편에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항상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던 아버지께서 애써 호기롭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 역시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하셔서 다른 직원들의 월급 절반 정도를 겨우 받고 계셨어요. 아버지 혼자벌이로 저희 남매를 키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당연히 어머니도 일을 하셨죠. 어머니는 근처 시내 건물들을 계단 청소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며 허리 필 새도 없이 일을 하시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죠. 그렇지 않아도 삶이 고단하실 분들인데 제가 괜히 짐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영미 패거리가 왜 저를 부반장으로 내세운 건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밝혀졌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행사 동의서 받은 문제로 반장인 이영미와 부반장인 저를 찾으셨는데 그때 또 어디로 놀러간 모양인지 이영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패거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는 수 없이 혼자서 반 아이들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 성격이 사교적이지도 않고 친하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동의서를 전부 받아내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 교실로 돌아온 이영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담임선생님이 찾으셨다는 얘기를 했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 다 못 거뒀어? 아니, 다 받았어.
그럼 됐네. 너 없어도 부반장이 잘해주니까 참 잘됐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런 일이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눈치를 못 채면 바보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영미는 반장이라는 보기 좋은 감투는 쓰고 싶었지만 반장으로서 해야 할 귀찮은 일들은 죄다 제 앞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영미와 같은 반인 적은 없었지만 가끔 이영미와 같은 반 부반장이 저희 반에 놀러와서 제 친구에게 이영미 욕을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영미가 반장으로 할 일을 안 해서 부반장인 자기가 손해본다며 선생님께 일러서 혼난 적이 있다고요. 그 애 역시 이영미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애였어요. 그런 애가 부반장이 되어서 척을 져 곤란해진 적이 있으니 공부는 잘해서 담임 선생님이 태클 걸지 않을 만한 말 잘 들으면서 일이 시끄러워질 일은 없는, 저같이 가난하고 뒷배가 없는 애가 부려먹기에는 딱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되고 싶지도 않았던 부반장 자리인데 반장이 해야 할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이 되고 나니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굳이 이런 감도 바란 적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뿐이었죠. 문제 하나 풀기에도 아쉬운 시간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맡아 하고 있자니 당연하게 이영미에게 반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미 앞에서 당당하기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반장 부반장 집안에서 학교 행사 때마다 부담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이영미는 제 자존심을 짓밟아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 부모님이 부담해 주실 거야. 네가 원해서 부반장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희 집 사정을 건너서 드린 게 좀 있거든.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동안 하던 대로 잘해보자.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러니까 돈 낼 일이 있으면 가난한 너희 집에는 그럴 여력이 없을 테니 제 노동력과 본인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돈을 퉁치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영미에게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죠. 같은 동급생 입장에서 제 치부나 마찬가지인 집안 가난까지 들먹이면서 대가성 제한을 받는 것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수치스러웠으나 제가 자존심 한번 굽히면 저희 부모님 곤란해지실 일 한번 막을 수 있을 테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영미도 어릴 때인데 어쩜 그렇게 영악하고 못돼 먹었는지 털을 내두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보다 못 가진 사람들 약점을 귀신같이 틀어지고 이용해 먹는데 천성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건지 부모를 보고 배운 건지는 모를 일이죠. 그렇게 끔찍한 1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건 일 마치시고 퇴근하시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 그걸 이영미 패거리가 목격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엄마가 엄마 일하시는 곳에는 절대 못 오게 하는데 며칠 전에 몸살을 크게 앓으시고도 더는 일을 미룰 수 없어 또다시 청소 일을 나가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공부한다고 대신 청소를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끝나고 청소 장비라도 대신 들어드릴 요량으로 간만에 엄마 마중을 나간 거였는데 하필이면 그게 딱 이영미 패거리 눈에 든 거죠. 우리 진영이 정말 효녀더라. 나 같으면 청소부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엄마 소리 하면서 곁에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진영이는 엄마 청소 도구까지 들어드리더라고. 얼마나 착한 딸이야. 우리 반이 진짜 부반장 하나는 잘 뽑았다니까? 온 교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칭찬을 빙자해 저를 망신주는 이영미 말을 들으며
그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더군요. 지금 같았으면 청소일하는 게 뭐 어떠냐며 열심히 일하셔서 정당하게 돈 버시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대거리라도 해주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어렸잖아요.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것까지 같은 반 친구들 모두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창피해서 새빨개진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고 있으니 제 친구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혹시 저도 당할까 싶어 차마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지금에야 친구들도 어리고 겁이 났을 테니 그런 행동을 이해했지만 그때는 친구들 그런 행동에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도대체 이 언니가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 대신 귀찮은 일 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면 차라리 그냥 일이나 하게 두던가.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괴롭혀야 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그 이전에 이영미와 접점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마주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도 이영미한테 시달리다 보니 한 번은 차라리 이영미한테 고분고분하게 굴어서 눈밖에 나지 않게 굴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안에 돈 좀 있다는 것 빼면 성적이나 교우 관계나 뭘 보아도 제가 이영미에게 꿀려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급생 처지에 한 사람은 돈으로 살살 긁으며 사람을 부려먹고 또 한 사람은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 있는 부모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렇게 남몰래 눈물 훔칠 일이 많았던 17의 겨울이 지나자 드디어 이영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영미와 반이 갈라지기만을 1년 내내 기도했던 저로서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었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면상 안 볼 생각을 하니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정작 이영미는 한 해 잘 부려먹은 저를 더 우려먹지 못하게 된 게 못마땅해 보였으나 그거야 제 할 바 아니죠. 이 더러운 악연이 더 이어질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근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 살살 긁어대며 못살게 굴더니 몸이 멀어지니 관심도 떨어진 모양인지 다른 반으로 갈라진 저를 이영미가 굳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못돼 먹은 성미에 저 말고도 다른 괴롭힐 대상을 찾아낸 거였겠지만요. 다행히도 졸업할 때까지 다시 이영미와 같은 반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부반장은커녕 이전보다도 더 과묵하고 조용하게 지내며 이 지긋지긋한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악물고 공부한 보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던 건지 저는 바라던 대로 수도권의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합격 통지를 받았던 날 부모님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대학 합격은 저 혼자서 이뤄낸 게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생활비는 제가 벌어 다녀야 했지만 가장 큰 걱정이었던 학비 걱정이나마 덜었다는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학교 잘 마치고 좋은 직장 구해서 더는 부모님 힘든 일 안 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영미를 마지막으로 본 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였어요. 공부라곤 안 하던 이영미가 좋은 대학 합격 못할 거라는 거야 당연히 예상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서점 딸내미인데 자식 대학 안 보낼 순 없는 모양이었던지 곧 재수 때문에 기숙학원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건너 들었습니다. 졸업식에 온 이영미 얼굴이 꼭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은 교문의 명문대 입학한 학우들과 함께 플랜카드에 떡하니 올라 있었으니까요. 저가 잘나서 있는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닌 주제에
그렇게 나를 돈 없다고 갈시하더니 졸업식에서 저희 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에 속으로는 묘한 승리감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하시느라 항상 허름한 차림이시던 부모님께서도 그날만큼은 제 기죽이만 안 된다고 신경 써서 입고 오셔서 온 가족의 얼굴이 훤했어요. 그동안은 혹시나 우연이라도 이영미를 마주칠 것 같으면 일부러 먼 길을 빙 둘러서라도 피하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등학교 내내 저를 주눅들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심술이 난 표정으로 제 쪽을 째려보는 이영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영미와 같이 다니던 애들도 비슷했어요. 맨날 뭉쳐다니며 소란이나 피우고 공부를 게을리 했는데 잘 되는 게 더 이상할 일이었습니다. 보아라. 네가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며 너보다 훨씬 잘 되었다고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 짜증나는 면상 다시 볼 일 없길 바라며 제 고교 시절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러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학비는 해결했어도 생활비는 벌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학업에 과외까지 학교 다니는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 바쁜 사이에도 사랑은 싹 터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 집안이 부유한 편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호감을 보이던 남편은 은근히 피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학창 시절 동안 소위 있는 집 아이들에게 몇 번 괴롭힘을 당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괜히 나중에 저 혼자서 상처받을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자격지심을 부렸지만 성격에 어디 한 군데 꼬인 데 없이 늘 자상하게 제 마음을 달래주는 남편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드리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서러울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에서 뭔가가 북받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게도 동생들도 성실히 공부해 주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저희가 열심히 벌어 부모님도 더 이상 몸에 무리 가는 일은 하시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가난이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한결같이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구나 싶어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모 밑에서 크면서 우리 큰딸이 정말 많이 고생했지. 네 마음 아빠가 모르지 않아. 우리 진영이한테는 아빠 엄마가 늘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귀하디귀한 우리 딸. 시집가서도 강서방이랑 시댁 어른들께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아야 한다.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 피곤한 후 시집 가기 전날 친정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리 태어나신 게 아니셨을 텐데 그 모진 세월 견디고 저희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연달아 딸아이와 아들 녀석을 출산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친정 건사한다고 30이 넘어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30 넘어 결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남편과 시댁에서 제 배려를 많이 해주신 셈입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건강한 아이들이 나와줘 양가 모두의 기쁨이 되어주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낳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다들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 커나가는 동안에는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대학 동기들이며 몇 안 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며 간간히 볼 일이 있었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정말 연락 한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덜어 있어서 그나마 소식이라도 전하고 살았지.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다른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결혼하고 바쁘게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가난하게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넉넉한 집에 시집왔다고 해서 시댁 보고 살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게도 살뜰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이었죠. 항상 남겨진 친정 부모님 걱정이 가득한 아내를 위해 살가운 사위 노릇을 해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혼해서도 일을 해서 친정에 보태고 싶은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남편이 친정 부모님 집도 넓혀주었습니다. 지출이 워낙 큰일이다 보니 남편에게 덜컥 미안한 마음부터 생겨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었죠. 사위도 자식이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인 나보다도 더 지극정성인 걸 아는데 나라고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효자 노릇하고 싶지 않겠어? 우리 내 부모니 당신 부모니 편 가르지 말고 양쪽 부모님 모두 우리 친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살자. 말만 들어도 고마운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집안이라고 해도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경우도 수두룩한데 저리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한 걸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만큼 남편과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지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락한 남편 품속에서 좋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도 제 앞가림할 정도로는 자랐어요. 작년에 큰아이가 저희 부부 모교 대학에 입학하면서 두 아이 모두 입시 준비 시킬 때보다는 약간 여유가 생겼죠. 여전히 고3 아들을 둔 입장이지만 또래답지 않게 의젓한 아들 녀석에게 총갈 일이 적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삶의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놀던 것도 놀던 사람이나 잘 노는 거지. 늘상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비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시간 여유가 생기니 그제야 그간 나 사는 거 바쁘다며 제대로 연락 못한 친구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동물입니다. 나 여유 생겼다고 먼저 연락하는 게 민망했지만 여유가 생겼는데도 연락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겠지 생각하며 서서히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못 보고 산 지가 얼마인데 이제 와서 동창회 나가기도 명구스럽지. 얘는 결혼해서 사는 여자들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너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애들도 있고 70년 만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 네가 유별난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래야 이번에 남편 동반도 가능하니까 저 혼자 나오기 민망하면 신랑이랑 같이 나오든가. 나도 이번에 우리 신랑 옆에 끼고 가려고. 그동안은 동창회 참석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들 결혼해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되어서인지 동창회임에도 부부 동반으로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야 성격 서글서글하니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리는 사람이니 제가 다소 민망할지라도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도 반가워했어요. 당신 한 번도 그런 데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니 웬일이야? 나야 같이 가자고 하면 고맙지. 대학이야 같이 나왔어도 당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거의 본 적 없고 나도 은근히 궁금한 거 많았다고. 에이, 그냥 조용하고 별거 없었다니까 참. 한껏 너스레를 떠는 남편 모습에 좀 민망하긴 했지만 선뜻 함께 가주겠다는 남편 말에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아저씨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인 탓에 동창들에게 처음 남편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 좀 긴장도 되었고요. 그렇게 다소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며칠을 더 보내고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 여보 어쩌지? 지금 회사에서 급하게 이슈가 터져서 나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당연히 일이 먼저지. 뭐 그런 걸 신경을 써. 당신 와이프, 당신 없다고 동창회도 못 가는 반편이 아니니까 걱정 마셔요. 그래도 이런 날 남편이 딱 에스코트에서 들어가야 우리 사모님 기가 팍 서는 건데. 미안해 여보. 진짜 괜찮다니까. 일 다 보고 천천히 와. 갑자기 생긴 회사 일로 저 혼자 먼저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만나 들어가기로 해서 혼자 간다고 무안할 일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애써 올라오는 서운한 기색을 떨치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동창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참석 인원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부부 동반이다 보니 인원이 배로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자리에 몸이 뻣뻣해졌으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찬찬히 살펴보자 낯선 얼굴에서 옛날 어렸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금세 반가운 마음이 들더군요. 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더라도 아는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자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그런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에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이 자리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는 안 보이네. 누구? 왜 걔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니다 어지간히 사주고 다녔다네. 아, 맞다. 이경미. 실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애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끔찍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시절의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거겠죠. 다시 떠올려도 이영미에 대한 기억만큼은 추억이라고 하기 어렵더군요. 동창회 참석을 고려할 때 이영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양반은 아닌 모양인지 입구 쪽이 시끌벅적하더니 웬 중년 부부가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먹고 살이 좀 많이 찌기는 했지만 분명 이영미였어요. 어머, 얘, 너 그제 살 많이 쪘네? 어이, 너도 했구나. 등장부터 떠들썩한 게 나되게 좋아하는 성격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동창이라고 굳이 따로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서 저희 테이블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저를 알아본 모양인지 이영미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어머, 아, 너도 왔어? 너 부반장 왔지? 제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천연덕스럽게 다가오는 꼴이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동창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건 인사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 맞아. 오랜만이네. 세상에 너희가 얼마만이니? 사는 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어려울 일이야. 뭐 반가운 사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여전하다 싶었어요. 대충 응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영미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너 사는 건 좀 어떠니? 우리 학교 다닐 때 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너희 엄마 청소부 옷 입고 가는 거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네가 막 청소도구도 같이 날라주고 그랬잖아. 참 효녀였어 우리 진영이. 저조차도 저희 엄마가 청소를 하셨던 게 이제는 어릴 적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떠벌대는 모습에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부르는 걸 보면 처음에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다는 태도도 일부러 저를 긁으려고 한 행동이 분명했어요. 사람 참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 허투루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랬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나 잘 키워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며 살고 있어. 좋게 봐줘서 고맙다. 우연하게 받아치는 제 모습이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분명 아니었던지 이영미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영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는데 이제야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어린 제가 많이 주눅 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 기어이 제게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던지 이영미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지? 나는 우리 신랑 잘 만난 덕택에 이제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 내가 졸업하고도 너 고생 많이 한 게 기억에 남아서 가끔 생각났었어. 우리 진영이 어린 나이부터 참 고생 많았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살면 어쩌나 싶어서.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남편은 뭐하니? 일은 다니고 있고? 형태가 질문이지 애초부터 제 대답은 중요치 않았는지 제 할 말만 두서없이 쏟아내는 이영미였습니다. 순간 피곤해서인지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걸 대체 어떻게 해석한 건지 이영미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못된 성미는 정말이지 바뀌질 않는 모양이에요. 나 행색을 보니 그간 왜 동창회에 못 나왔는지 알만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그간 사는 게 얼마나 팍팍했겠어. 일자리는 있어. 너 사는 거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친구 좋다는 게 다 뭐니?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청소해서 벌어먹고 사셨으니까 너도 청소 하나는 기깔나게 할 거 아니야. 우리 남편 회사에 얼마 전에 청소부 한 명이 관둬서 일자리가 비었거든. 너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개해줄게.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별로 자랑할 거리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제가 당시 입고 나갔던 옷이 명품이었어요. 딱 보기에도 제 행색이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든 제 자존심을 긁을 생각에 눈에 뵈는 것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선을 넘는 이영미 말에 주변 친구들도 슬슬 저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해주지 않아도 돼. 얘기 끝났으면 이만 가봐도 될까? 뭐, 얘는 친구들끼리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우리 남편도 내 친구면 두말 없이 청소부를 싸줄 거야. 요새는 청소부 취직도 쉽지 않지만 우리 사이 신형이 있잖아. 지금 누굴 청소부로 쓰겠다는 거지? 설마 우리 와이프 말하는 겁니까? 밉살맞게 나불대던 이영미가 갑자기 등장한 제 남편이 말을 또 끊어버리자 당황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야 옛날 생각하며 제멋대로 깔아뭉갤 수 있다고 쳐도 저희 남편 외양을 보고도 그러기는 힘들 터였으니까요. 남편은 누가 봐도 한평생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자연스러운 분해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딱 보기에도 돈 꽤나 있어 보이는 대표님 타입의 남자가 남편이라고 제 옆에 떡하니 서니 이영미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정말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어이구 대표님 여기를 어쩐 일이십니까? 제 마누라가 동창에게 무안을 주고 있는 동안 심드렁하게 주둥이에 음식을 쑤셔 넣던 이영미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거의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분명 제 남편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때까지 신경도 안 쓰던 자기 남편이 제 남편한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굽신거리자 이영미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렇게 가진 밉살스런 말로 저를 까내리려고 들었는데 제 남편이 등장하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과장된 이영미 남편 태도에 순식간에 시선이 저희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거야? 어서 인사드려. 우리 거래처 강 대표님이셔. 그 말에 이영미 얼굴이 대번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야 남편 회사 하청치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아까 얼핏 이영미에게 자기 남편 회사 이름을 듣고도 몰랐지만 이영미는 분명 제 남편 회사 이름도 똑똑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본 제 남편 표정이 더욱 구겨졌습니다. 아까 우리 와이프한테 한 말 다시 해봐요. 내가 설마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설마 동창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와이프 무시라도 할 생각이었던 겁니까? 아이고 대표님 무슨 말씀을 이 사람이 뭘 몰라서 실없는 소리를 한 모양이네요. 사모님께서 어디 그런 일 하실 분인가요? 당신 왜 그러고 섰어? 어서 사모님께 해명하지 못해. 자기 남편조차 자기 편을 안 드니 이영미가 궁지에 몰린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당연히 제가 자기 발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하지만 사람 인생 다 제각각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 줄 알고 여전히 저렇게 경솔하게 굴다 아주 뒤흔통 당하게 된 거죠. 이영미를 곱게 보지 않던 게 어디 저 하나뿐이었겠어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도 다들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이영미를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니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 겁니다. 어찌 된 게 그렇게 친구 많다던 이영미였는데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실수를 했네요. 내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 말에 이영미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벌개졌습니다. 결국 저한테까지 고개를 조아리게 되었으니 제 딴은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지만 제 알바인가요? 미안하다 진영아. 내 딴에는 생각해준다고 한 말이었는데 내가 말이 지나쳤어. 고개 숙인 이영미의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겪었던 서름을 한 방에 갚아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아까는 네가 말을 좀 경솔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 우리 이제 더는 옛날의 여고생이 아니잖아? 단연코 평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제가 아닙니다만 이때만큼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게 머리를 조아린 이영미 내외 꼴을 보고 있자니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통쾌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둘이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말든지 제 어깨를 감싸는 남편이 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영이 남편입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오늘은 저희가 한턱 내고 싶은데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남편을 향해 동장들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이영미 꼴이 더욱 초라해질 뿐이었죠. 절대 갑인 저희 남편이 자리를 뜨지 않았으니 차마 먼저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술만 들이붓는 이영미 꼴을 보자니 사람이 참 우습더라고요. 그러하게 동창의 자리를 잘 마치고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자식, 그거 평소에도 일처리 똑바로 안 하고 지저분하게 굴어서 그만 하창 끊어버릴까 싶었는데 감히 당신을 그따위로 대? 내일 출근하자마자 그놈 회사부터 정리해야겠어. 그래도 사업인데 그렇게 갑자기 그래도 돼. 나 아까 당신이 대신 화내준 덕에 이미 마음속에 맺힌 거 싹 풀렸어. 그렇게 따지 않아도 돼. 아냐. 당신 일 아니어도 거기 부실업체였어. 그동안은 하도 급신대길래 정신 좀 차릴까 싶어서 좀 두고 봤는데 내외가 하는 꼴을 보니 개가 천선하긴 그런 종자들이야.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남편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날 정말로 단박에 그쪽하고 거래를 정리했더라고요. 솔직히 이영미 그 지랄 맞은 성격에 찾아와서 난동이라도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 속으로 조금 뜨끔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영미가 정말로 제 앞에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진영아, 진영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러다가 우리 남편 회사 진짜로 망해. 제일 큰 거래처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거래를 끊어버리면 우리 같은 영세한 사업자는 정말로 못 버텨. 내가 네 옆에서 이렇게 빌게. 내가 그때 너한테 정말 크게 실수했어. 학교 다닐 때도 나 때문에 서운한 거 많았지? 내가 살면서 너한테 잘못했던 거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강 대표님한테 거래 좀 다시 터달라고 말 좀 전해줘. 그렇게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굴더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이영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 시원한 것도 잠시 좀 씁쓸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상처받아 주눅들었던 어린 제가 가엾기도 하면서 저렇게 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 감흥이 없는 걸 보니 이영미가 제게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네가 그런 수고로운 짓까지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사람이 못 돼. 내 남편 하는 일에 평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편도 아니고 내 남편이 너희 남편 업체와 거래를 끊었다면 사업적으로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남편 성정에 그걸 통보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네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 들었니? 그러자 이영미가 우물쭈물하더군요. 아, 그렇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부탁하는 것보다는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 그거야말로 네가 할 말이 아니지.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내가 내 남편 결정까지 번복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너희 남편 업체를 꽂아주겠어. 우리가 그럴 사이가 되니? 더도 참 웃긴다 얘. 저의 한껏 비웃는 말에도 찍소리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영미였습니다. 그만 가라 얘. 네가 더 이런다고 내 맘이 바뀔 일도 없고 내 남편 결정이 바뀔 일도 없어. 서로 추한 모습은 이만큼 보였으면 충분하지 않았니? 제발 좀 살려줘. 숫제 오열하는 이영미 얼굴을 보면서도 가엾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걸 보면 어지간히도 이영미가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혹여나 내가 보복성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네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많아서겠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너도 이제 나이가 50을 넘겼는데 이참에 네 살아온 인생을 좀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나로서도 네 얼굴 그다지 반갑지 않으니 더는 내 앞에는 안 나타나줬으면 좋겠고 그만 가보렴. 아무리 빌어봤자 별 소용 없겠다 싶었는지 그제야 비쩍비쩍 일어난 이영미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영미 모습이었어요.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 남편 통해 이영미 남편 회사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도 밑보인 게 있는 모양인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빚잔치 하느라 꽤나 시끄러웠다고 하던데 그 후로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나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사 참 사용지 말이죠. 그리 있는 집 자식이라고 사람 자존심 뭉개던 이영미 꼴이 그리 될 줄은 누가 알았겠으며 그리 어렵게 큰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일 참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참 돌고 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런 이유만으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죠? 참 간단한 진리인데도 의외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